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6월 15일 월요일 시작합니다. 사태가 심각할수록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정확한 정보 공유입니다. 그래서 당국이 자료를 집계하고 발표할 때는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메르스 대처는 작년 세월호 때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 주말 메르스 완치자의 혈액을 투여받은 환자 1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던 보건당국이 10시간 만에 잘못된 발표였다며 정정했습니다. 멀쩡히 살아서 아직 치료받고 있는 환자가 졸지에 사망자로 둔갑한 겁니다. 그 며칠 전에 언론사들 오보만 뭐라고 할 일이 아닙니다. 사람 머릿수 하나 제대로 못 세서 하루에만도 실종자가 여러 차례 바뀌었던 세월호 참사 당일과 완전히 판박입니다. 또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은 모 병원 비뇨기과 외래를 찾은 환자의 보호자인 부인이 감염됐다고 발표했다가 불과 4시간 뒤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환자 동행자는 부인이 아닌 아들이라고 정정했습니다. 또 지난 7일 처음 공개됐던 메르스 의료기관도 실수투성이어서 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경기 군포시 소재 병원은 알고 보니 서울 성동구에 있었고 다른 병원들의 명칭에도 오류가 많았습니다. 확진자 연령대 비율이나 일일 격리자 현황 등 기본적 수치도 틀리는 경우가 아직도 종종 있습니다. 의료 비전문가인 복지부 장 차관이 의료 전문가들에게 지시를 하는 현재의 구조도 문제입니다. 중앙과 지방, 본부와 현장의 거리감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대책팀의 옥상옥은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대책본부와 국민안전처의 메르스 대책지원본부 등 정부의 메르스 대응팀만 무려 5개입니다. 각 조직 간의 지시체계나 업무 혼선은 불가피합니다. 일손 하나 아쉬운 판에 보고서들 쓰느라 각 5개 대응팀에서 공무원들 이만저만 바쁜 게 아닙니다. 작년 세월호 때도 그랬습니다. 무능의 총체적 모습입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어제에 비해서 메르스 확진 환자는 5명이 늘었고 사망자는 2명이 또 늘어서 모두 16명이, 이 시간 현재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16명입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하죠. 정승주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메르스 상황 일단 정리해볼까요? 예,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가 오늘 메르스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오늘로 국내 메르스 환자는 총 150명입니다. 사망자도 2명 더 나와서 지금까지 메르스에 감염돼 숨진 환자는 모두 16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메르스의 치사율은 10.7%고요. 보건당국이 관찰 중인 격리 대상자는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신규 환자 중 메르스 환자와 같은 병원에서 머물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가 4명이었고 사망한 환자의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던 의료인 1명도 메르스 환자로 판명이 났습니다. 오늘로 병이 완치돼서 퇴원한 환자 수는 4명이 추가돼서 총 14명이 됐고요. 격리자 수는 오늘 오전 6시 기준 5,216명입니다. 어제 4,856명보다 360명이 불어난 수치입니다. 네. 메르스 환자와 직간접적으로 노출이 돼서 최대 잠복기인 2주간 격리됐다가 증상이 발현되지 않아 해제된 인원은 하루 새 649명이 늘어서 3,122명이 됐습니다. 격리자 중 상당수가 삼성서울병원과 관련된 사람인데요. 복지부에 따르면은 어제 0시 기준 삼성서울병원과 관련 격리자 수는 2,854명이었습니다. 네. 한편 이대로 가다가는 메르스 격리자가 10,000명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저도 주말에 병원에 좀 다녀올 일이 있어서 조금 집에서 쉬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사람들 심리에 5천, 만 또는 10진법, 100진법 이런 것으로 어떤 그 심리의 마디가 좀 형성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예. 5천 명이 육박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게 5천을 넘어서고 최악의 경우에 7천, 그래서 만약에 1만 명 정도까지 가면 35번 환자의 뇌사 또는 사망 보도 때 만큼이나 사람들 심리적 동요가 또 한 차례 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 오늘 지금 격리자 수는 5,000명을 넘어섰네요. 그렇습니다. 5,216명. 물론 격리 해제자도 3,000명이 넘어서는 등 꼭 비관만 할 일은 아닙니다만 격리자가 크게 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은근한 불안감을 가져오고 있고 기저질환자가 아닌 경우에도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흔히 메르스 초기에 들었던 얘기와는 좀 사뭇 다르니까 이거 정말 뭐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말이죠. 또 5,000명이 넘는 격리자 중에 현재 삼성 서울병원과 관련된 사람이 2,854명, 그러니까 3,000명쯤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이거 역시 삼성 서울병원이 최초 발생지인 평택 성모병원보다 오히려 파급력 면에서는 더 컸던 게 아닌가. 물론 병원 규모나 그 유명한 정도 이런 것 때문에 삼성 서울병원은 평택 성모병원과 비교도 할 수 없이 많은 환자들이 몰리고 많은 문병객이나 문상객들이 다녀가는 큰 곳이긴 합니다만 이런 점에서 삼성 서울병원에 대한 관리 대책은 대단히 중요했다. 6월 4일 심야에 긴급 회견이 없었더라면 어쨌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예. 비라도 좀 와야 가뭄도 해소되면서 또 이 메르스 바이러스가 습도에 상당히 약하다고 하니까 좀 될 텐데 오늘도 아주 쨍쨍 마르고 덥기만 하군요. 자, 삼성 서울병원에서 메르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의 탈출 소동이 벌어졌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에서 메르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 141번 환자 A모 씨가 격리돼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던 중에 병원을 탈출하면서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오늘 강남구 보건소에 따르면은 A 씨는 지난달 27일 아버지의 정기검진을 위해서 함께 삼성병원에 들렀고 이때 응급실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감염된 것으로 보입니다. A 씨는 이달 9일부터 발열과 어지럼증, 기침과 가래 등의 증상을 보였지만은 12일 오후에야 강남구 보건소에 전화를 했습니다. 네. 이 보건소 관계자는 구급차와 간호사를 A씨의 집으로 보냈지만 출동하는 15분에서 20분 사이에 A씨가 참지 못하고 택시를 타고 강남 세브란스 병원으로 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은 A씨를 병원 외부의 선별진료실에 격리를 하고 객담을 채취했지만 A씨는 내가 메르스에 걸렸다면 다 퍼뜨리고 다니겠다면서 소란을 부렸고 이 때문에 A씨 근처에 있던 의사 3명도 격리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 이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한편 A씨는 검사 결과도 기다리지 못하고 걸쇠를 부수고 진료소를 벗어나서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1차 검사 결과에서는 결국 양성 판정이 나왔고 이에 보건소는 다음 날인 13일 A씨를 중랑구 신내동 서울의료원 격리병동으로 이송을 했고 A씨는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보건소 관계자는 A씨가 택시를 타고 내린 곳은 CCTV로 확인을 했으며 위치 추적도 요청을 해서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A씨가 증상 발현 후에 직장에 안 나갔다고 진술을 했지만 그것도 다시 확인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일종의 메르스 공포, 그리고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하는 불안 심리 또는 일부 억하심 정도 함께 작용한 게 아닌가, 막연히 그렇게 추측은 합니다만 안타까운 일이고, 이 과정에서 의료진들의 고충 이런 것도 우리가 헤아려는 줘야겠죠. 예. 박근혜 대통령 미국 안 가고 메르스 팔 벗고 나서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어제는 동대문 상가 방문했죠? 예. 청와대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메르스 대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대문 상가를 방문한 내용을 브리핑하면서 박 대통령의 인기가 대단히 높다 이렇게 장황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정부의 메르스 초동 대응 실패로 메르스가 전국으로 확산이 되면서 박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는 등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청와대가 박 대통령 심기 경호에만 치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 오후였습니다. 박 대통령의 동대문 상가 방문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오늘 방문한 밀리오레에는 주말을 맞아서 쇼핑에 나선 시민들이 대통령의 깜짝 방문에 놀라면서 사진 찍기 위해서 몰려들었다고 말을 했고요. 대통령 파이팅, 힘내세요 등을 외치며 몰려드는 탓에 근접 경호원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경호에 애를 먹기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상인들은 더운데 우리들을 도와주시려고 일요일인데도 나와주셨네요. 대통령 최고. 다른 바쁜 일도 많으실 텐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고맙다.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왔는데 지금은 너무 없어서 어렵다. 너무 어려운데 대통령님이 잘 해결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면서 매출 급감으로 벼랑 끝에 몰린 상인들이 한 목소리로 박 대통령을 연호한 것처럼 주장까지 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메르스 상황과 소비 진작을 위한 그런 브리핑입니까? 아니면 박 대통령 거리 인기도 즉석 테스트 브리핑입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박 대통령의 인기가 대단히 높다고 장황하게 강조했다. 이런 걸 보고 오줌 못 가린다 이런 말 하죠. 진짜로 이랬는지 참 궁금하네요. 네.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 정서는 그게 아닌 것 같던데 지난번 갤럽 여론조사에서 상인이나 자영업자 등 대상 조사도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 같은 청와대 주장과는 달리 한국갤럽 등의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폭락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 메르스로 피해가 큰 서울 등 수도권과 상인 계층에서 지지율 폭락세가 뚜렷한데요. 한국갤럽의 지난 9일에서 11일 조사에 따르면은 박 대통령이 방문한 상가의 상인 등을 포함한 자영업자 역시 지난주에 부정 50%, 긍정 42%에서 부정 56%, 긍정 35%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청와대는 대통령 심기 경호에만 전념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그 밀리오레에 모인 사람들은 뭡니까? 자,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해서 진통 끝에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결국 수용하기로 했군요. 예.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국회법 개정안 문제에 대한 모든 결정을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의총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자구수정 절차를 통해서 국회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부분과 정쟁을 유발하는 듯한 정부의 태도 등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나서서 정쟁을 마무리하고 메르스 대책 등 민생국회를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어 시행령에 대해서 국회가 수정 변경을 요구한다는 문구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는 자구 수정에 한한 것이라면서 정부의 조치 가운데 처리하고 보고한다 앞에 검토하여를 추가하는 것은 중간 과정에서부터는 논의에서 빠진 대상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정 의장에게 공식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과 함께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국회 부의와 재의결을 통해서
국회의 뜻을 관철시키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는 거군요. 예. 그 요구와 요청 사이에 법률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메르스 최대의 수혜자다 이런 얘기도 받고 있는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소식도 한번 알아보죠. 이번 주에 어쨌거나 뭐 오늘이냐 18일이냐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만 임명 동의하는 판가름이 나겠죠. 네, 그렇습니다.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 처리 문제도 이번 주 초에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늦어도 모레까지는 황 후보자 인준안이 처리돼야 한다면서 야당이 계속 거부를 하면은 국회의장 직권 상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새정치연합은 황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규정하고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의사 일정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만약 여당이 단독 표결을 강행하면 앞으로의 전국은 더 경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정년 이종걸 원내대표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이 역시 지도부에 위임을 하기로 했다면서 오늘부터 17일까지 3일간 국민 여론을 보는 숙려기간과 후속 입법에 대한 준비기간으로 삼아서 황 후보자에 대한 단순한 발목 잡기가 아니라 꼭 필요한 기간에 야당 활동을 통해서 국민에게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 18일 대정부 질문을 위한 본회의가 열리는 만큼 그에 대한 대책도 당에서 마련하겠다면서 18일 전까지는 여당의 임명동의안 단독 채택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현재까지는 그렇다면서도 협의해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당히 말이 복잡하네요. 예. 오늘부터 17일까지 3일간 국민 여론을 보는 숙려기간 및 후속 입법에 대한 준비기간으로 삼아 여기까지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겠는데 황 후보자에 대한 단순한 발목 잡기가 아니라 꼭 필요한 기간에 야당 활동을 통해 국민에게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요 문장은 청와대 번역기에다가 한번 넣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말들을 이렇게 하는지. 그냥 차라리 별 뾰족한 수가 없다. 물리력을 동원한다면 우리가 최대한 막아보겠지만 160석을 갖고 있는 새누리당이 기어이 하겠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우리는 처절하게 깨지고 역사의 장면으로 기록하겠다. 기억해 주시라. 이렇게 차라리 그냥 역부족을 인정하고 호소라도 하든지 말이죠. 아니면 자, 월요일부터 이러면 안 되죠.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검찰이 박원순 시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관해서 수사를 하겠다고요? 예. 검찰이 의료혁신투쟁위원회가 의뢰한 박원순 시장의 메르스 관련 허위사실에 관한 수사를 착수합니다. 어제 서울중앙지검은 박 시장의 메르스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수사가 의뢰된 사건을 형사 1부에 배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4일 박 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삼성 서울병원 의사인 35번 환자가 메르스 감염 의심이 되는 상태에서 재건축 조합원 1,500여 명이 모인 곳에 참석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당 의사,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박 시장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을 했고 현재는 위중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검찰은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2부에서 메르스 관련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사범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검찰청은 메르스 관련 악의적 유언비어 또 근거 없는 괴담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 신속한 수사와 엄단 방침을 밝힌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기어이 이거 가지고 사단을 내려고 하는군요. 예. 이게 허위사실 유포다. 그럼 그 전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아예 입을 꾹 닫고 있어서 생겼던 국민들의 혼란, 이것은 무슨 혐의로 고소를 해야지 검찰이 수사에 들어갈까요? 정말 정승조 아나운서가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 안 하시는 건지. 자, JTBC 손석희 사장도 곧 검찰에 소환될 거라고요? 예.
지상파 3사가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에 지상파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JTBC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손석희 JTBC 사장을 조만간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2차례에 걸친 소환 통보에 불가 입장을 밝혔던 손 사장이 19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기로 일정이 조율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JTBC 측은 고소 사건이니 관련자 소환은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19일 손 사장이 경찰에 나가기로 하지는 않았다고 말을 했는데요. 작년 8월이었습니다.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3사는 6.4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해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JTBC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네. 이것은 부정경쟁방지법과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지상파들의 입장이고요. 방송사들은 JTBC의 출구조사 결과 도용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봤다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구조사 결과를 도용했다는 이 같은 지상파 3사의 주장에 대해서 JTBC는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그쪽의 주장이라면서 우선 JTBC가 출구조사 내용을 입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것을 지상파에서 한 다음에 방송을 했고 방송하면서도 지상파 출구조사라고 분명히 밝혔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JTBC의 얘기는 마치 무슨 어디서 이렇게 훔쳐온 것처럼 그렇게 입수한 것은 아니고 그게 아니다. 네. KBS, MBC, SBS가 출구조사 결과 이렇게 나왔다라고 방송한 직후에 그것을 마치 인용해서 하는 식으로 했다. 그리고 출처를 밝혔다. 그러니까 뭐 무단 도용 이런 것은 조금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지금. 예. 자, 오늘이 6.15 공동선언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북한군 병사 한 명이 오늘 우리 군에 귀순했어요. 이번에는 노크 귀순은 아니었죠? 예, 그렇습니다. 북한군 병사 한 명이 오늘 비무장지대 내 소초를 통해서 우리 군에 귀순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오늘 오전 8시쯤 중동부 전선에서 북한군 한 명이 우리 GP로 귀순했다며 군은 그의 신병을 확보해서 관계기관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이 귀순한 곳은 강원도 화천 지역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남쪽으로 넘어온 북한 군인의 귀순 의사를 확인했다며 귀순한 병사의 나이는 10대 후반으로 추정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귀순 과정에서 총격전 같은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고 현재 북한군의 특이 동향도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북한 군인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순한 사실이 공개된 것은 2012년 10월 북한 병사 한 명이 동부전선에서 남쪽으로 넘어온 노크 귀순 사건 이후 처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주말에는 또 북한에서 미사일도 하나 쏘고 그랬었죠. 자, 메르스 때문에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건데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죠. 예. 기획재정부는 메르스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불안 심리로 인해서 관광, 여가 등 일부 업종 등에서 일시적으로 위축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기재부는 오늘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메르스 관련 동향 보고를 통해서 메르스 사태가 경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나 장기화될 경우 경제적 위험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의 경우에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매출액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6월 첫째 주 백화점 매출액은 메르스 발생 전인 5월 첫째, 둘째 주 평균 대비 25%,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5% 감소했고 대형마트 매출액은 5월 한두 주 평균 대비 7.2%, 전년 동기 대비 3.4% 줄었습니다. 카드 승인액도 5월 초와 비교해서 5.5% 감소했으며 다만 시민들이 외출을 자제하면서 인터넷 상거래는 3.2% 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관광산업도 마찬가지로
위축이 심하죠? 예. 메르스 발생 이후에 중화권을 중심으로 외국인 방한 취소객 수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취소객 수는 5월 20일부터 6월 1일까지 2,657명이었지만은 6월 2일부터 8일까지는 51,809명까지 늘었습니다. 국내 수학여행과 수련활동 등도 일부 취소되면서 관광업계의 타격이 심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문화 여가 산업의 이용자 수도 감소세인데요. 6월 첫째 주 영화, 놀이공원, 프로야구 이용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54.9%, 60.4%, 38.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또 6월 첫째 주 들어서 음식점 카드 사용액이 5월 초 대비해서 12.3% 감소하는 등 외식업종의 위축세가 본격화됐고 열차 이용률과 항공기 탑승률도 둔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재부는 메르스 조기 종식에 총력을 기울이고 심리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대응해서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진단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밖에서 안 먹고 어디 멀리 나다니지 않고 안 돌아다니고 집과 꼭 필요한 곳에만 최소화해서 왔다 갔다 하고 주로 가만히 있는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땐 무슨 인터넷 쇼핑몰 이런 것은 조금 늘어날지 약간 늘었다고는 하는데 어쨌거나 심리가 위축되면 일단 틀어쥐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메르스는 우선 1차적인 것은 국민 건강 보건의 문제고 2차적인 것은 바로 경제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1차 문제도 잘 못 잡는 정부를 보니까 2차 문제는 어떻게 할지 걱정이 깊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의 정승조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네, 4시 58분 됐습니다. 오늘 진짜 인터뷰는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요 며칠 전 인터뷰가 시간이 너무 짧기도 했고 최근 박원순 시장의 정보공개 방침에 대해서 어젯밤에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이 대단히 객관적인 시각에서 잘 정리돼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의사의 편에 특별히 치우치도 않고 이럴 때야말로 우리는 객관적인 전문가의 말에 권위를 실어주는 것이 또한 필요한 자세인데요. 그런 점도 함께 얘기를 나누겠고 치사율 가지고 논쟁도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도 이렇게 사망자 발생하는 걸 보면서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이런 것들 함께 좀 묻겠습니다. 메르스 전반에 대해서 많이 정통한 지식과 정보를 쌓아가고 있는 분이니까 평소에 궁금하셨던 거 또는 묻고 싶은 것 있으시면 샵 인터뷰해서 올려주십시오.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인터뷰 시간을 넉넉히 확보하도록 하죠. 청취자 게시판 좀 보겠습니다. 이건 뭔가요? 막 눌렀더니 고발뉴스.com 모바일 사이트. 박원순 서울시장 고발한 의료혁신투쟁위원회 그 정체가 어떤 곳인지 올려주셨군요. 기사들 보면은 어떤 곳이라는 거 많이 나와 있죠. 지금 청실홍실님이 올려주신 거 URL 따라가서 봐도 되겠고요. 어떤 곳일지는 짐작하실 겁니다. 충분히 제가 길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말이죠.
이거 뭡니까? 맛있는 치킨님. 온유월 낙엽. 꽤긴데. 나락밭에 가서, 제가 주말에 눈 수술을 하나를 해가지고요. 조금 지금 아직 시정이 조금 불분명해서, 긴 거를 읽을 자신이 조금 없습니다. 미리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조합, 지금 국민TV 사정이 괜찮으면, 예전처럼 여러 사람 나가기 전이면, 제가 하루쯤은 오늘 제 눈을 위해서라도 잘 지금, 이렇게 한쪽이 수술 직후여서 이렇게 흐릿하게 보여가지고, 안경도 못 끼는 상황이고, 그래서 하루 쉴까도 생각했는데, 그럴 여력이 못 돼서 일단 나오긴 했습니다. 보니까 숫자 같은 거 읽는 거 자신이 없으니까 좀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5, 6월 낙엽님, 나락밭에 가서 쌀밥 먹자며 젓가락 들고 설치듯 경제를 설리자면서 설치더니 관광객을 비롯한 외국인들의 방문은 완전히 씨가 말라서 공항은 여유롭고, 이렇게 해서 지금 굉장히 힘들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전 백성을 감시하다 못해 넘버링까지 해가며 주검을 카운트해대는 용기에는 차라리 감탄이 나온다. BC 200여 년 전에 거론된 나라가 망하는 10가지를 갈파한 한비자의 그 한비 말하는 거 보죠. 한비의 꿈이 현실이 되어버린 슬픔 앞에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이제는 환영도 받지 못하는 회갑을 바라보는 6월의 낙엽, 참으로 즐기기만 하네요. 지금 문장력이 참 뛰어나신 분 같은데 그거에 맞게 감칠맛 있게 낭독을 못해서 송구합니다. 5, 6월의 낙엽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뭔가 중의적인 그리고 반어법적인 그런 표현인데 한비자의 얘기까지 곁들여 주셨군요. 고맙습니다. 맛있는 치킨님. 애청자 기억님, 메르스 전염이 아주 나쁜 것만은 아니네요. 가뭄이 심각해서 신선식품의 물가가 엄청 오를 뻔했는데, 그런 점이 있겠네요. 메르스 덕분에 물가가 안정된 장점도 있다. 메르스 직전에는 신선 물가가 엄청 비쌌는데 안정됐다. 이건 참 불황형 흑자 이런 비슷한 겁니다. 이를테면 사람들이 돌아다니지를 않아서 사실은 가물면 신선식품이 오른 게 맞고 그 신선식품을 공급하는 사람이 이럴 때 돈을 조금 버는 거 물론 폭등해서 서민들이 또 가계부가 적자나는 건 또 문제입니다만 그런데 지금 이거는 사람들이 나돌아다니지를 않으니까 품귀임에도 불구하고 값이 오르지 않는다. 지금 이 말씀이죠. 네. 이재향님 고맙고요. 이재향님 얘기하면 듣죠. 대기업 재벌병원 하나 살리자고 쉬쉬하며 끌어온 메르스 사태가 결국 일반 서민 경제를 울리는군요. 맞습니다. 핵심입니다. 매드킹님, 매드가 미친 이런 거죠. 보복부, 보건복지부랑 협의해서 지자체장이 보복부발 자료 발표를 하면 발표한 지자체장 잘못이 되는 아주 멋진 나라군요. 그렇습니다. 예술의 전당포님, 박 시장을 고발한 단체, 불과 며칠 전에 출범식을 한 신생단체로군요. 하는 짓거리하곤 딱 보니 원래 XX거나 지금 신생단체로 회원 모집하려고 정부에 빌붙거나 아니면 언론의 광고 효과를 노리고 박원순 시장을 타겟으로 잡은 거군요. 정부에서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워낙 똑 떨어지는 분석이어서 누가 가타부타 가일수조차 할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KBM 3452님, 검찰이 서울시장을 조사한다는데 메르스에 얻어맞더니 닭이 제정신이 아닌 듯합니다. 세월호 삼보일배 행렬을 맞이하고자 지난 토요일 서울광장 나가는 길에 교보문고에 들러 잃어버린 시간을 드디어 품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이요? 프로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소생이 쓴 멈춰버린 시간을 잠시 착각하셨는지. 아무튼 세월호 삼보일배 행렬, 그날 저는 눈 수술하고 회복하고 누워있느라고 그 이호진 선생 인터뷰를 3번이나 하고
세월호 책도 쓴 사람이었는데 염치 없게 그만 병원 회복실에서 안타까운 마음만 달래고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가 막 온다더니 비가 안 오는 것을 보고 하늘도 세월호 승현이 아빠 일행을 이렇게 맞아주시려고 쨍쨍한 햇볕만 좀 가려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만 했습니다. 그날 광장은 뜨거운 하나됨, 흐느낌 그런 것으로 가득 차지 않았을까 싶고요. 국민TV 북동부연합 조합원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세월호를 견인하는데 힘을 보탰습니다. 아유, 참 잘들 하셨네요. 그 큰 배 모형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들었고 사진으로도 봤습니다. 제법 길고 수십 명이 달라붙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봤습니다. 한두 개만 더 읽고 정가산책 들어가죠. 더불어 살자님, 세월호 분향소 할머니처럼 동원한 사람들일 겁니다. 만약 그 발표가 사실이라면 밀리오레에 모여들었다는 그 사람 말이죠. 마치 이승만 대통령에게 여론을 잘못 전했던 자유당 정부가 생각납니다. 자유당 정부 말로는 아시죠? 그랬더니 애청자 기영님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환호하는 상인들로 보였어요. 네, 순간적으로 상인 환호할 수도 있죠. 사실 대통령이 나오고 그러면은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무능을 치면은 연관 검색어로 현 정부나 대통령 이게 함께 뜨는 모양이에요. 무능한 선조 이건 아마 징비록 때문이 아닌가 싶고 무능력한 남편 이거는 항상 나오는 얘기인가 아닌가 싶고. 네, 나머지 게시판들은 조금 있다가 다시 보겠습니다. The American people realize that this cannot be made a fight. Our working thesis tonight is this quotation. If this fight against communism is made a fight between... 안녕하세요. 뉴스K 앵커 노지민입니다. 제 앵커석 옆에는 4명의 언론인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이 중 한 사람인 에드워드 머로우는 메카시즘의 광기를 끝낸 용감하고 양심적인 기자로 기록됩니다. 숨죽여 있던 미국의 지성을 일깨운 계기였습니다. 어느 누구는 뉴스 앵커가 특정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점잖지 못하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언론인의 사명입니다. 뉴스K가 그 사명을 일깨우면서 한국 언론을 선도하겠습니다. 공정보도라는 미명에 몸을 숨긴 기계적 중립. 품위 품격이란 미명에 존재를 감춘 엘리트주의. 뉴스K는 하나하나 혁파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당신의 진실한 전달자 뉴스K 많은 시청 바랍니다. 주장이 질서를 만나면 아름다워집니다. 주장이 화해를 만나면 힘이 생깁니다. 주장이 감동을 만나면 희망이 됩니다. 주장이 배려를 만나면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힘,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협의회.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회법 개정 논란 이거 가지고 굉장히 말도 많고 아주 지겹게 실랑이 하더니 결국은 정의와 국회의장 중재안대로 하기로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늘 지금 여야가 물밑에서 계속 접촉을 했었고요. 오늘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 그리고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두 사람이 정의와 국회의장과 오후 3시부터 지금 만나서 계속 이야기를 해왔고 네. 결국 오늘 이제 분수령이 된 거는 오전에 있었던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총회였는데요. 이 의원총회에서는 찬반 의견이 좀 갈리긴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이임을 하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얘기가 돼서 결국 이종걸 원내대표가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확정이 됐고 이종걸 원내대표는 뭐 지난주 후반부터 얘기했던 것처럼 정의원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지금 이렇게 얘기가 돼서 여야 오늘 법사위원회에서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자꾸 문구를 수정하는 그런 형식을 들여서 지금 최종적으로 법사위원장이 사인을 하고 이게 이제 국회의장에게 넘어오면 국회의장이 이제 정부로 이송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일단 뭐 대체적인 상황은 지금 정리가 됐고 다만 지금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아직 사인을 안 해서 지금 정의화 국회의장하고 여야 원내대표가 지금 국회의장실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사인을 하지 않은 거는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꾸를 수정하는 게 옳지 않다. 뭐 이런 판단도 했을 법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회 운영위에서 이제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문안을 이렇게 정리하려고 한다. 문안을 그거를 이제 법사위에 이 서류를 넘겼는데 사실 서류가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정리가 돼서 설명이 있는 건 아니고 이 공문이 딸랑 한 장 왔다 그럽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이상민 위원장이 이 법사위를 너무 형식적으로 무시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도 좀 문제를 삼는 것 같고. 그럴 수 있겠네요. 법사위원장으로서는. 그렇죠. 법사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죠. 어쨌든 이제 전체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정의화 국회의장이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충돌 가능성을 없애겠다는 취지가 어쨌든 국회 사무처의 이 자꾸 해석 기능을 좀 뭐 보기에 따라서는 좀 과도하게 확대 해석해서 어쨌든 요구를 요청으로 수정하고 하는 등의 자꾸 수정 제안을 중재안을 제시를 했고 여당뿐만 아니고 야당에서도 이 지금 황교안 인사청문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인준안도 잡혀 있고 그래서 어쨌든 좀 두 개 모두에 대해서 강경하게 이렇게 가기는 좀 어렵다는 판단 하에 하나씩 이렇게 분리를 하기로 했다는 뭐 전략적인 판단이 좀 작동을 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개정국회법 부분은 야당이 좀 일부 양보하는 그런 모양새로 그래서 여야가 여기 그 힘을 합쳐서 어쨌든 행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소지를 좀 최대한 없애는데 야당이 좀 나름의 명분을 갖고자 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중으로 뭐 정리는 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전략적으로 이 시나리오 저 시나리오를 많이 생각들을 해봤을 텐데 이문 국회법 개정안 가지고 청와대하고 세게 붙어서 거부권이 행사되고 국회로 반송되어 왔을 때 재의결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상정이 가능할까부터 해서 재의결 들어가서 지난번 211표가 안 나와버리면 야당이 참 애매한 형국으로 가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것도 따져봤을 것이고 그럼 이번 건은 국회의장의 체면을 세워주는 척하면서 여당에 결국은 양보를 한다. 그러면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인준건에 대해서는 세게 나가겠다. 뭐 이렇게 보입니까? 일단은 그렇게 지금 스탠스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인준안 청문 경과 보고서를 금요일 날 단독 채택했고 여당이 단독으로 채택을 했었죠. 그래서 내일 모레 이제 18일 날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이 여당에서는 17일까지는 어쨌든 인준안을 처리해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 여야 원내수석들이 만났는데요.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이거 단독 처리 절대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여당이 이 독자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본회의 절대 수용 못한다. 뭐 이렇게 지금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인준안 문제는 아직 좀 해법 마련까지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고 여야 간의 협상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적하셨듯이 지금 야당에서는 어쨌든 개정국회법 부분은 지금 청와대는 이게 위헌적인 거고 이 정부의 선발을 묶어두는 거다. 뭐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게 전문가들 사이 의견이 갈리지 않습니까? 예. 이게 위헌 요소가 없다. 그리고 국회 입법부의 당연한 권리 행사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이건 좀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가 개정국회법대로 뭐 한 글자도 고치지 않고 야당이 반대해서 그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고 보냈을 경우에 청와대가 당연히 100%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로 넘어오면 여당 입장에서도 사실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거를 재의결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텐데 거부권 행사하는 순간 유 대표는 사표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조금 뭐 상황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근데 이제 야당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우리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국회의장이 직접 입법부에 수장이 나서서 이렇게 중재안을 만들었으니 우리가 어쨌든 그거 존중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우리는 더 강하게 나갈 수 있겠다라는 뭐 그런 판단까지를 좀 같이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단독 처리 불사하겠다고 지금 여당은 벌써 한 두어 번 공개적으로 말을 했는데 네네. 야당이 이것을 어떻게 저지하려는지 참 궁금해지긴 하네요. 사실은 별 방법이 뭐 대충 청취자분들도 짐작을 하시겠지만 예. 뭐 제가 표현이 좀 과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요 코너에서는 그게 다 용인이 돼요. 과하신 거. 그 정의원 국회의장이 어쨌든 이게 행정부의 그 총리 자리를 오래 비워두는 게 마땅치 않고 그리고 적어도 최소한 형식적으로나마 예. 국회에서 그 견제 기능에 관한 이 형식적인 절차들이 진행된 상태에서 계속 밀어둘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예. 여당도 단독으로라도 좀 무리가 되더라도 가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밀어붙이면 예. 사실 지금 그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야당이 뭐 물리적으로 저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러게요. 이거를 뭐 이렇게 저지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사실 안 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뭐 여당이 매번 야당의 발목 잡힌다, 뭐 야당 천국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는 뭐 야당도 똑같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뭐 야당이 이거를 뭐 반대 의견을 국민들한테 적극적으로 뭐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게 불가능해서 사실은 좀 이미 뭐 8분 응선은 넘어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네요. 셈법이 그렇게 되는군요. 자, 어쨌거나 국회법 개정안하고 황교안 총리 이거는 이제 무슨 그 연결고리처럼 딱 하나로 이렇게 모아져 있었는데 국회에서 이렇게 야당이 좀 양보하는 선으로 해서 청와대로 넘기기로 했으니까 공은 이제 대통령한테 간 건데 뭐 거부권 행사 안 하겠죠. 메르스도 지금 이렇게 날리고 어수선한데 평지풍파 만들까요? 상식적으로 보면 안 해야 맞는 거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보면 이제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 그 상식이 얼만큼 성용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뭐 아무도 장담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큰 문제는 아까 그 거부권을 행사하면 바로 이제 새누리당 원내대표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건 이제 조금 상황을 좀 보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린 게 어쨌든 유승민 원내대표 입장에서 보면 야당이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거부를 한 상태면 사실 그 재의결 절차를 밟기가 참 애매한데 어쨌든 야당이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일부 수용을 받았고 정의화 국회의장도 제의 요구가 들어오면 안 할 수가 없죠. 하면 뭐 하는 거다라고 이제 오늘 분명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 안을 받아서 된 거니까 더더욱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조금 여지는 좀 생긴 겁니다. 그렇지. 근데 이제 문제는 어쨌든 재의결 절차에 들어가려면 유승민 원내대표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직을 걸고 할 수밖에 없을 거고 부결이 되면 당연히 뭐 사퇴하는 거고요. 만약에 가결이 되더라도 이 당청 간의 여권 내부의 이런 논란, 뭐
충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치 도의적 책임을 지고 아마 원내대표직을 던지는 그렇죠.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을 겁니다. 최악으로 가는 거죠. 이혼하기 직전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저쪽에서 거부권 행사하고 다시 넘어와서 이쪽에서 재익을 시켜버리면 이거 이혼 서류에 도장 찍기 직전에 대판 붙는 그거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의역 국회의장 중재안이 아니더라도 개정국회법 원안대로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건 사실은 여당 원내대표에 대해서 비토하겠다는 거를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그 점에서 보면 유승민 원내대표는 사실 좀 내부적으로는 장렬하게 전사하는 모습. 그래야 이제 이후 정치를 도모할 수 있다. 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튼 십몇 년 전에는 자기 비서실장이었었는데 유승민 현 원내대표가 참 별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최악이 아니 메르스 때문에 국회가 막 이러니까 더 덥기도 하고. 그렇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도 막 50대 남자, 60대 초반 이렇게 사망자가 나오니까 우리 양 차장은 아직 젊어서 모르시겠지만 저는 좀 걱정이 돼요. 자, 소비들 빨리빨리 좀 신경 써서 막 합시다. 기자들 회식도 많이 하고. 잘 들었고요. 내일 다시 연결하죠. 아무튼 주말 사이에 국회에서 약간의 지난 금요일 날 얘기했던 대로 좀 일부 진전? 변화는 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내일 연락하죠.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가산책 지금까지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국민 라디오를 또 국민 TV를 읽는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의 관문 국민TV 뉴스를 아시나요? 뉴스K 등 국민TV의 모든 기사, 조간브리핑 등 국민 라디오의 인기 콘텐츠, 주요 방송의 녹취와 뉴스메이커와의 대담, 주요 원고 대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한눈에 만나세요. news.국민.tv 모바일 접속은 m.news.국민.tv. 네, 5시 22분 됐습니다. 오늘은 좀 청취자 여러분들 주말 사이에 뭐가 많으니까 월요일은 뉴스도 많고 상황 변화도 좀 있고 그래서 게시판 좀 소통 시간을 늘려 잡도록 하겠습니다. 애청자 기영님 이제 막 올려주셨네요. 국회 선진화법이 없을 때 날치기로 통과시킬 수 있었고 선진화법이 있을 때는 국회의장의 능력으로 통과시킬 수 있죠. 하지만 132석의 야당이 예전 110석의 박근혜 당시 야당 한나라당 대표였죠. 110석의 박근혜처럼 각오를 하면 부정부패한 사람을 국무총리에 임명할 수 있겠어요? 문재인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죠. 공정한 나라는 부정한 자들과 목숨을 걸고 싸워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부분에 특히 동의하면서 제가 한마디만 첨언하고 싶습니다. 문 대표의 공약이었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 기회는 공정하고 뭐든가요?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어떻다였던가요? 그걸 제가 못 외우네요. 상당히 중요한 정치적 워딩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물론 대통령이 되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였지만 그 이후로 문재인 대표가 정계 은퇴를 한 건 아니니까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고 지금은 야당 대표가 되어서 정면으로 맞서고 있으니까 저는 문재인 대표가 내세웠던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 그냥 18대 대선의 슬로건으로만 내걸었고 지고 나면은 용도 폐기해도 될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정치인 문재인이 정치를 해가는 동안 국민들에게 언제까지나 유통기한 없이 계속 유효한 약속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제가 문재인 대표와 개인적으로 독대할 자리가 만약에 기회나 이런 게 주어진다면 저는 그 점을 꼭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항상 그냥 의례적으로 토론회 같은 데서 이렇게 서로 그냥 인사만 하고 뭐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만 해서 이런 말을 갑자기 꺼내기는 좀 중불나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라도 전하고 싶은데 바로 그겁니다. 꼭 대통령이 되지 않더라도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정치인 문재인. 그 정치인 문재인을 보고 사람들은 채점하고 평가하고
느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번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한번 그걸 내걸고 거기에 살을 더 붙일 수 있겠죠. 그걸로 또 심판받는 거지. 슬로건으로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대통령 당선에 실패했으니까 그러면 나는 이제 그건 내가 한 말이 아니다? 그건 아니지 않겠어요? 물론 문재인 대표가 그걸 포기했다는 뜻이 아니고 당락과 관계없이 저는 계속 밀고 나가야 한다. 그런 생각인 겁니다. 애청자 기영님도 뭐 그 부분에서까지 저와 동의하실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 두 줄. 문재인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죠. 공정한 나라는 부정한 자들과 목숨을 걸고 싸워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 두 줄이, 마지막 두 줄이 평소 저의 생각과 너무 똑같아서 제가 감정이입이 좀 됐습니다. 그만해라 그네야님. 미국은 방학한 지 일주일 지났는데 한국 일정 취소가 생기네요. 닭은 싫지만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이러셨고. 청실 홍실님. 아까 푸른 도화지님도 글을 남겨주셨던데 이강윤 평론가님 아무쪼록 눈 회복에 관리 잘 하셔서 빨리 나으시길 바랍니다. 눈은 조금만 아파도 신경이 곤두서서 힘들 텐데요. 고생 많으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우리 속담에 몸이 1000근이면 눈이 900근이다 그런 말도 있는데 물론 좀 과장된 것이긴 하겠죠. 눈에 티끌 하나만 들어가도 좀 아프고 눈뜨기가 사납고 좀 그렇잖아요. 눈이 예민하긴 하고 또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외부 정보 중에 눈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정보가 한 80% 이상이라고 하던가요. 아무튼 눈의 역할이 크긴 큰데 저희 집안 내력인지 눈이 조금 약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그러시고 그래서 최근 3년 사이에 제가 눈 수술이 지금 3번째입니다. 왼쪽도 큰 수술했고 요번에는 오른쪽 눈도 수술을 해서 이게 잘 마무리되면 결과적으로는 안경도 벗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백내장 수술을 받았는데 인공으로 뭘 집어넣는 그게 눈을 백내장을 치료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시력도 좀 좋아진다고 하네요. 근시를 심하게 앓았던 사람은 근시가 심했던 사람의 경우에 제가 거기에 해당하는데 그래서 현재는 안경을 끼지 않고 한쪽 눈으로 이렇게 대충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실홍실님 그리고 푸른 도화지님 탱탱인디고님도 그렇고요. 어제도 이미 예정 잡혀져 있던 거여서 텔레비전에 가서 뭐라고 한마디 하기는 했습니다. 그냥 장님 소경이 보듯이 이렇게 말로만은 하고 그랬는데 아직은 하루 이틀은 조금 불편할 거라고 하더니 아직은 그렇군요. 염려 감사하고요. 닭팀 아웃 님께서는 요즘 만나면 인사가 밤새 안녕하셨나요? 라고 합니다. 참 어이없고 슬픈 하루하루. 이게 지금 요즘이 아니고 이 정부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밤새 안녕 소리가 나오고 있죠. 윤성님 노랑이 제가 맞게 끊어 읽었나요? 님께서는 안산 지역협의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운영진, 비운영진 함께 어깨를 걸고 으쌰으쌰. 그런데 아이고 이뻐라. 어떤 꼬마 어린아이가 어른들 따라서 삼보일배하네요. 아이고 이 고사리 같은 맨손에 무릎 보호대도 없이 아스팔트에서 계속 하려면 이 아이 많이 다칠 찰과상을 입을 수도 있겠다. 그래도 해봐야지. 어렸을 때 이런 게 네 앞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기억의 한 자락에 깊이 남기를 바란다. 아가야. 아가라고 해서 미안해. 또랑또랑하게 생겼네요. 안산지역협의회가 7월 중에 창립된다는 말씀 들었고요.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제가 문자 메시지를 몇 통 받았는데 7월 18일 날 안산지역협의회 창립대회에 가서 북 콘서트도 하고 안산이 또 세월호의 상징처럼 된 곳인가 하니까 세월호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이게 우리에게 남긴 점, 왜 변질이 되었을까, 이런 것들 가지고 함께 좀 얘기하는 기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7월 18일 토요일 오후 3시쯤 하시자 그래서 시간 괜찮다고 기어이 하겠다고.
안산지역협의회의 총무가 자버대장님이신데 성함은 안상근님이시군요. 그래서 7월 18일 날 뵙겠습니다. 안산 옆에 뭐 수원, 군포 이런 데서도 함께 안산지역협의회가 창립되니까 그 옆에 인근에 계신 분들도 많이 와서 축하를 해주실 텐데 같이 뵐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윤성님, 노랑이님 사진 감사합니다. 아이 건강하게 잘 키웁시다. 나는 아름다운 노동자라는 닉네임. 메르스 최대 수혜자는 박원순 시장이다. 최대 피해자는 세월호 유족과 시급 1만 원 만들기 운동 벌였던 사람들이다. 새누리당이 살구를 주고 복숭아를 얻은 격으로 보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도 손만 보는 어리석음이 없었으면 합니다. 라는 견해를 남기셨고요. 네, 살구를 주고 복숭아를 얻었다. 되로 주고 말로 받아갔다. 지금 이런 말씀이시죠. 메르스 최대 수혜자를 박원순 시장으로 보는 것은 여론조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치공학적으로 하루하루 플러스 마이너스 이득, 대차 대조표를 따지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그렇게도 해석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만, 그랬더니 세월호 최대 수혜자가 왜 박원순 시장입니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라고 반론을 펴신 분도 계시고요. 세월호 학살과 시급 1만 원은 우리가 얼마나 오래 기억하고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이룰 수 있는 일이므로 아직 진행 중이라고 생각한다. 메르스 때문에 조금 관심에선 멀어진 듯 보이지만 없어진 문제는 아니다. 그러면서 청와대 위에 재벌이 있다는 걸 기억합시다. 게시판에 자주 이런 이야기를 쓰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게 될 것이고 고리 1호기 패로 결정처럼 시민들의 승리로 돌아올 것입니다. 따져보면 메르스 최대 수혜자는 우리죠. 라고 애청자 기영님이 자기 견해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네, 또 이런 견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리 1호기 패로처럼 자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뜻이 모아진다.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애청자 기영님이 굉장히 활동이 활발하시군요. 고맙습니다. 이강윤이 힘내라고 일부러 손가락 아픈데 막 올리시는 거죠. 탱탱인디고님, 도서관에 구매 희망 도서로 신청한 이강윤 앵커의 책이 입고 들어왔다고, 그래서 와서 대출해가라는 연락이 왔네요. 메르스라는 거대 뉴스에 잠시 잊고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세월호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애청자 기영님이 남긴 질문은 비슷하게 해서 반영은 하겠습니다. 꼭 이대로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괜찮으시죠? KBM3452님도 제 눈 수술한 거 염려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동네 아저씨님의 견해 질문은 거의 그대로 묻겠습니다. 이재향님, 낭만고양이님, 감사합니다. 쾌유는 별건 없고 물 닿으면 안 되고 술을 참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고역입니다. 날 더운데 이게 세수를 마음대로 못하니까. 또 미니님께서는 아주 일찌감치 출첵 인사해 주셨고, 주말에 다른 할 일들 많으시잖아요. 주말에 이강윤에 오늘 해봐야 현재 여력도 형편도 안 됩니다만 해봐야 잘들 안 들으실 거면서 왜 주말에 없으니까 허전하다고들. 저도 좀 다른 것도 하고 그래야죠. 새날에서 하기로 하는 이강윤의 시사 프로그램의 이름은 모든 것이랍니다. 이강윤의 모든 것. 그래서 무슨 제목이 이래? 내가 무슨 스타도 아니고 그랬더니 시사에 관한 모든 것을 이 한 프로그램에서 시도를 해보겠다 그런 뜻이라는데, 좀 더 시간을 잘 갖고 사람들 섭외도 해놓자 그래서 7월 달부터 들어가기로 했고요. 주말에 이강윤의 오늘이 방송되지 않는 주말에 방송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주말에 이것저것 할 거 없나 싶으시면 한번 들어봐 주셔도 고맙겠고요. 7월 첫 주부터 아마 나갈 겁니다. 로즈님 올리셨네요. 토요일 삼보일배 마지막 날을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제가 병원 회복실에 있느라고 못 봤는데 사진으로 볼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올려주셔서.
토요일 행사 그 승현 아빠의 광화문 광장 입성은 건강하게 무사히 마쳐져서 다행이고요. 고생하신 노력이 헛되지 않아야 할 텐데요. 메르스로 지친 한 주를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올려주셨습니다. 배경으로 보아서 덕수궁 쪽이 건너편의 배경, 뒷배경으로 보이는 그쪽이 아닌가 싶고요. 어떤 젊은 청년이 깃발을 들고 있고 여러 시민들께서 묵념이기도 해 보이기도 합니다. 차도 일부를 통제하고 아마 경찰이 통제를 했겠죠. 건장한 젊은 남자의 우람한 모습도 보이는군요. 많은 분들이 들향, 대리기사, 핑공, 이재향님 등이 아유 고생하셨다, 고맙다 이런 사진에 댓글들 달아주셨고요. 핑공님 처음 뵙는 분 같은데요. 이강윤에 오늘 출첵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문광님, 민희님 고맙고요. 참 이런 거 없었을 때는 어떻게들 소통했는지. 들향님, 그래도 대통령 지지율이 34.6%라고 하죠. 절망스럽기까지 합니다. 글쎄요, 이 숫자에 너무 연연해 하시지는 마시죠. 들향님. 여론조사 집계 기관별로 조금씩 다른 거고 추세가 꺾여서 큰 폭으로 한번 떨어졌다. 조금씩 회복하는 듯 하더니 메르스로 큰 폭으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생존에 관한 문제가 닥치면 그건 뭐 여지 없고요. 지금 국면에서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지지율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결국은 내년 4월 총선에서 명운을 건 어떻게 보면 민주 진보 진영 또는 변화 개혁 세력의 당분간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중대선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것에 투영되는 정치 심리, 그것을 어떻게 묶어가느냐, 그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저쪽의 실수나 감점보다는 이쪽의 기본기와 득표 요인을 먼저 챙기고 그리고 저쪽의 약한 점을 거론해야 할 겁니다. 역대 주요 선거의 패배에서 얻어야 할 교훈이 있다면, 그리고 그 중에 하나라면 저는 그 점을 들고 싶습니다. 상대의 에러에 편승해서, 물론 에러가 잦으면 그 게임을 이기기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상대편이 에러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꼭 이긴 건 아니었습니다. 중요할 때 한 방 터지는 안타, 타임리 히트도 중요하고 상대의 에러를 점수로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야구에서는 홈베이스로 선수가 들어와야 점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에러를 해서 말루 풀베이스가 됐다 해도 적시타가 터지지 않거나 내야 프라이가 되면 점수 못 내죠. 에러로 베이스를 꽉 채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에러가 꼭 홈베이스로 사람을 불러들이는, 꼭 득점으로 연결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비판하는 것만큼 나도 돌아다 봐야 되겠다.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 야구도 잘 모르는 제가 비유해서 미안합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바로 노환규 전 의협회장과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조선일보가 일제에 벌이는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라고 해서 내 학도병으로 지원했다가 죽을 뻔했다우. 6.25 때 조선일보가 국군이 연전연승하고 있다고 해서 넋놓고 있었지요. 근데 밤새 인민군이 서울을 함락시키고 후퇴할 때는 남편을 잡아갔어요. 진작 피난할걸. 조선일보에서 외환 위기는 없다며 설레발 떨었는데 그걸 바보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TV조선에서 황선 신은미가 북한을 지상 낙원이라고 했다는 보도를 보고 폭탄을 던졌어요. TV조선이 거짓 보도를 한 건데. 이런 조선일보가 여전히 신문시장 1위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족벌신문, 수구 기득권 세력의 대변 매체에 집중된 언론 권력을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운동. 이게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 운동입니다. 조합원이 아니신가요? 서둘러 가입해주세요. 조합원이신데 조합비를 아직 못 내고 계신가요? 서둘러 자동납부 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국민.tv 또는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로 하시면 됩니다. 네, 5시 39분 됐습니다. 노환규 전 의사협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강윤입니다. 연거푸 며칠 사이로 전화 연락을 드렸고 흔쾌히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인터뷰가 너무 짧았다, 아쉬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았고요. 몇 가지 상황 변화도 있어서 다시 연락드렸습니다. 우선요. 네. 이른바 기저질환이 없거나 우리가 그냥 평생을 안고 가는 지병이라고 알려진 당뇨병 정도 이런 걸 앓고 계신 분들도 최근에는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보통은 기저질환이 있고 고령인 분들 이런 분들이 메르스를 이겨내지 못하고 폐렴 같은 게 악화돼서 사망한다 이렇게들 알고 있었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건가요?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기저질환이 없는 분들에 비해서 감염의 위험이 높고 사망의 위험이 더 높은 것입니다. 예. 확률적으로 더 높다고 하는 것이지 기저질환이 없고 젊은 분들이 그 병에 안 걸리거나 사망을 안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예. 이를테면은 저희가 위암 환자를 보더라도 4기 환자가 1기 환자보다 훨씬 더 위중하지만 1기 환자보다 더 오래 사시는 4기 환자도 계시고 반대로 4기 환자보다 더 일찍 돌아가시는 1기 환자도 있으시죠. 예.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확률의 문제이지 어떤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물론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것은 네네. 절대라는 말이 붙을 수 있는 인간사, 네. 세상사는 없다고 네네. 생각하는데 네. 조금 충격적이고 이 부분에서도 많이들 놀라시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네. 그 35번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네. 외국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군대에 간 군인들 중에 감기에 걸려서 그 감기가 발전해서 폐렴으로 가서 그 폐렴 때문에 사망하는 예. 그런 군인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예. 그런 군인들이 왜 발생하는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 것 아닌가? 예. 그런데 꼭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메르스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기보다는 훨씬 더 그 치명적인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네. 젊은 사람한테도 올 수 있고 예. 젊은 사람도 사망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충분한 통계가 쌓이지 않았지만 중동의 통계를 보면 그 5세에서 18세가 이제 가장 덜 걸리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사망률이 굉장히 낮죠. 네. 네. 그래서 이런 그 소아 또 젊은 사람들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위험이 적다고 하지만 위험은 여전히 상존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아무튼 오늘까지 이 시간 현재까지 사망자는 16명인데 그중에 네. 평소 심각한 기저질환 물론 심각한의 기준을 어디로 둘 것이냐는 또 논란이 되겠지만 어쨌거나 심각한 기저질환을 앓고 있지 않은 사망자가 약 3명쯤 최소한 3명은 된다고 하니까 좀 이런 의문이 드는 거고요. 네. 한 가지 조금 더 의학적인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의사분들하고 통화가 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환자를 치료하게 되면 면역 강화제와 면역 억제제 사이에서 딜레마에 처하기가 쉬울 것이다. 특히 35번 서울 삼성병원 의사 같은 분 예를 들면서 사이코타인 그 폭풍 사이토카인 사이토카인 폭풍 이런 걸 하려면은 면역 억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바이러스를 잡으려면은 면역 강화를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의료진이 딜레마에 처하고 있을 것이다. 그럼 뾰족한 수가 없을까요? 이건 좀 전문적인 분야라서 라디오를 통해서 일반 청취자분들께 설명드릴 너무 기전이 복잡합니까? 들기는 하지만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를 싸워서 이겨내려면 이제 그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는 약물을 써야 되죠. 그런데 이 지금 사이토카인 그 폭풍이라고 하는 것은 면역 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나서 너무 많은 사이토카인이 분비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 면역 세포가 이제 자기 세포까지 결과적으로 공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면역 억제제를 또 써야 되죠. 그런데 이제 면역 억제제 또 이제 염증 억제제 이런 걸 써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글쎄 딜레마에 빠질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 사이토카인 폭풍이 정 의심되면 저희가 혈액 검사를 통해서 물론 이제 간단한 검사는 아니지만 그
대략 알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의료진들이 적절한 치료를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젊은 환자가 갑자기 나빠지는 그런 이유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병리 기전 중에 하나인 것이지. 예. 모두에게 공이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35번 환자의 용태, 그러니까 특히 또 국민적 관심사를 모으기 때문에도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그 관련해서요. 어제 블로그에 올리신 글 있죠. 6월 14일 밤 10시쯤에 올리셨던데. 굉장히 필력이 좋으셔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번 메르스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잘한 점과 잘못한 점 이렇게 나누셨던데 우선 잘한 점을 그 글을 못 읽으신 분이 많을 터이니까 잘한 점을 우선 간단히 집약해 주시겠습니까? 네, 잘한 점과 잘못한 점이라기보다는 결과적으로 볼 때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 네, 표현을 그렇게 바꾸죠. 그럼. 네. 먼저 긍정적인 효과는 정부가 이번에 초기 대응을 정말 못했죠. 정보 공개 특히 안 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정말 많이 답답해하고 의료진도 답답해하고 완전히 리더십도 사실은 좀 실종이 된 상태. 그런 상태가 지속됐던 것은 누군가 책임지고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제 본인이 책임자가 되겠다. 그리고 또 이제 정보 공개에 대한 요구 강력하게 하면서 정부를 비판하고 특히 정보 공유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고 나섬으로써 본격적으로 책임 문제, 리더십에 대한 책임 문제를 거론하고 그래서 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가져오는데 좀 그런 영향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부정적인 부분은 이제 의학적으로 볼 때는 야간에 그렇게 급하게 긴급 브리핑을 하면서 심야에. 지금 실제 위험도보다 많이 포장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많이 그것이 지금 과도하게 확대되어서 발표된 측면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사실관계가 35번 환자에 대한 사실과 달라서 이제 확진된 환자가 받은 다음에 다니신 걸로 알려졌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고 그다음에 1,565명에 대한 격리 조치 사실상 의학적으로 볼 때 필요 없었는데 많이 위험한 것처럼 말씀하셨고 좀 과잉 경고를 했다. 그리고 이제 동선을 공개한 것도 그 동선 공개가 어떤 의미인지를 전달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시청자가 그것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저곳은 가면 안 되겠구나, 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저걸 공개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쇼핑센터나 그런데 다 이제 굉장히 또 타격도 많이 받고 그렇게 됐죠. 그래서 그런 좀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이제 함께 혼합된 그래서 그런 의미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부정적 영향이라고 거론하신 것 중에 마지막 부분 동선을 공개함으로써 언급된 장소들의 특히 통행이 뜸하고 그래서 그 지역 상권들 상인들이 이제 타격을 받았다는 건데 전체적인 공익 불특정 다수 최소한 1,000만 그리고 서울은 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 거라면 그 정도는 제한적으로는 할 수도 있는 제한적이 아니라 그 정도는 위기 때는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반론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제가 아쉬운 것은 사실은 이제 기자회견을 하시기 전에 전문 의료 전문가들과 상의를 하셨거나 상의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의학적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거나 또는 의료 전문가를 앞에 내세워서 정확한 설명을 하셨더라면 그런 여러 부정적인 요소들을 많이 좀 없애고 그리고 긍정적인 효과만 갖고 왔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거죠.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복지부와 잘 소통 과정에서 뭐가 안 되다 보니까 이 박 시장, 제가 박 시장을 특별히 옹호하거나 할 생각은 없는데, 급하다고 본인은 판단을 했겠죠. 1,500명이 참여했던 그 주택조합, 이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퍼지고 이 사람들이 막 다른 곳으로 또 옮길 수도 있는 가능성을 아마 염두에 뒀던 건 아닌가 싶고요. 아무튼 이 시점에서 박원순 시장의 잘한 점과 잘못한 점,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를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제시한 것은 매우 중요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메르스가 또 토착화돼서 내년, 내후년에도 그 연례 행사처럼 계속 발현이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고,
꼭 메르스가 아니더라도 다른 류의 신종 전염병이 왔을 때 우리가 대처해야 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할 일, 이런 것들을 할 때는 하나의 좋은 시금석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삼성병원 감염내과 과장이 네. 누구는 뭐 일개 과장이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건 병원 내의 과장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잘 모르고 한 말 같고요. 저는 그것을 두고는 뭐라고 하고 싶지 않고 국회에 와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삼성병원이 뚫린 게 아니라 국가가 뚫린 겁니다라는 요지로 말을 했다가 다음 날 조금 이제 뭐 해명도 하고 했는데 삼성병원의 책임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네, 제가 박원순 시장과 메르스라는 제목으로 블로그에 글을 올린 다음에 곧이어서 오늘 또 이제 삼성병원과 관련된 글을 올렸는데요. 예고는 봤어요. 네. 삼성서울병원 이번에 이제 많은 문제가 발생을 했죠.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고. 지금 잠깐만요, 노 선생님. 네네. 선생님이 의사시라고 같은 삼성병원 은근히 편드는 건 아니실 거죠? 전혀 아닙니다. 예. 제 글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아니, 정치자분들에서 혹시 오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그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하죠.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근본적으로 방역은 국가의 몫입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반드시. 그런데 이번에 삼성서울병원의 14번 환자가 이제 확진이 된 다음에 철저한 역학조사와 방역을 이상하게도 정부가 삼성서울병원에 대부분 맡겼습니다. 그것이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요청에 의해서 그렇다 그러면 대단히 큰 문제고요. 그 다음에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그랬다 그러면 그것도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어찌됐든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삼성서울병원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죠. 그래서 이제 삼성서울병원 내부의 방역망이 아주 크게 뚫려서, 근데 이제 삼성서울병원이 억울한 것은 정부가 성빈센트병원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가자마자 바로 이제 이 환자 유형 환자니 격리해라, 격리 필요하다라고 알렸고, 하필 삼성서울병원에 간 환자에 대해서는 3일 후에 이제 의심된다라고 알려서 그 사이에 많이 확산된 것에 대해서 이제 삼성서울병원은 억울한 점이 있죠. 하지만 그 초기에 오늘도 이제 뭐 언론사에 또 아주 상세하게 나왔는데.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거, 너무 큰 구멍을 만든 것은 전적으로 삼성서울병원에 그 큰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방금 노 선생님 그 답변 첫머리 중에 방역은 국가의 의무인데 삼성에게 맡겼다면 또는 요청했다면 어쨌거나 둘 다 문제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해난 사고가 났을 경우에 구조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인데 언딘에게 맡긴 작년 세월호 참사가 갑자기 저는 오버랩 됐습니다. 제 상상력이 지나친 거죠? 이번 사건이 이제 세월호 사건과 좀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죠.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예고된 사태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또 국가가 어떤 위기관리 대응을 잘 못하고 있는 것. 이런 점에서도 뭐 아주 여러 가지 유사점이 많죠. 알겠습니다. 지금 막 올라온 청취자 게시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돌발 질문이긴 하지만 선생님 전공 분야에서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메르스 확진 검사를 객담으로 한다는데, 객담은 확보하기에도 쉽지 않고 여러 차례 검사를 하는데 매번 결과도 달라서 그 정확성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1번,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2번, 객담 말고 좀 더 정확한 진단 방법은 없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지금 객담은 가래를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RT-PCR이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유전자를 증폭시켜서 검사하는 방법이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려운 검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검사를 고집하는 이유는 이게 가장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메르스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 건 정확도가 지금 가장 생명이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또 정확하다고 하면서 양성, 음성이 오락가락하느냐. 그러게요. 1, 2, 3차가 다 달라서 헷갈리기도 해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초창기에는 양성, 음성이 오락가락하지 않았었죠. 한 100번 환자까지는. 그 다음부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검체의 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금 메르스 바이러스는 하기도 감염이라고 해갖고 우리가 상기도 하기도 나눕니다. 숨이 지나가는 길을. 감기가 상기도 감염 뭐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제 일반 감기와 달리, 그래서 일반 감기는 막 목이 붓고 그러잖아요. 상기도 감염인데,
이것은 이제 하기도 감염으로 저 아래쪽에 감염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검체를 채취를 해야 바이러스가 정확하게 나오고 그래서 이제 진단적 가치가 높은데 그게 잘 안 될 때는 이게 실제 양성인데 음성으로 나올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처음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만 검사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지자체에서 또 여러 대학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요구해서 그 이제 검사할 수 있는 그 키트를 여러 군데로 나눠주면서 정도 관리, 우리가 질 관리에 좀 문제가 생겨서 이제 오차가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지금 가장 큰 이유로 의심하는 게 뭐냐면 이 장비의 오염입니다. 이 장비를 계속 가지고 검사를 하다 보면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오염될 수 있는데 증폭하는 그 과정에서 그러면은 실제 바이러스가 없는데 또 있다고 나오는 위양성이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검사를 반복할 때마다 그런 위험이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말씀 도중에 그 진단 장비를 이렇게 깨끗이 세척하고 그러지 당연히 할 텐데 그래도 오염이. 이건 세척하고는 좀 다른 상관없이? 문제고요. 네, 이 기술적인 그 문제,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해가 없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어디 딱 넣으면 리트머스 CMG처럼 척척 색깔이 변해서 양성 음성 해준 게 아닌 모양이군요. 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아주 정말 극미량의 바이러스를 우리가 알아내기 위해서는 그걸 이제 유전자를 증폭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참 쉽지가 않은. 그럼 시간도 제법 걸립니까? 네, 시간도 물론 여러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환자를 못하는 거고요. 지금 중동에서의 리포트를 보면 낙타 같은 경우에 그 침 속에 바이러스가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그냥 침으로만 간단하게 해도 되는데 이제 사람의 경우에는 그게 어렵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낙타는 옆에 가면 안 되겠네요. 혹시 중동 가면 낙타는 매일 질질 씹느라고 침을 많이 흘리던데 그때 한번 보니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서 치사율 선정 기준 가지고 좀 논란이 많이 오갑니다. 이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총 여지껏 발생한 환자 수에서 물론 그 중에는 완치된 사람도 있고 계속 아픈 분도 계시겠지만 이 중에서 사망자가 몇이냐 이렇게 내면 될 것 같은데 치사율 계산하는 게 좀 다릅니까? 치사율을 계산하는 방식이 좀 어렵습니다, 사실상. 그래요? 네. 시간이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간단히 그냥 보통 이것 때문에 불안이 커져서 드리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사실 제일 궁금한 것은 바이러스에 노출된 사람 중에 몇 명이 죽느냐를 아는 게 제일 궁금하겠죠. 그렇죠. 그래야 그것은 이제 실제 위험이 될 텐데 지금 현재로는 그걸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출이 되었더라도 그 중에 일부만 감염이 되고 또 감염된 분들 중에 일부가 이제 사망하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저희는 그 중에서도 또 확진된 분들에게서 검사를 해서 확진으로 나온 분들 중에서만 사망률을 따지니까 실제 사망률보다는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중동에 있을 때보다 이 메르스에 대해서 지금 사망률이 낮은데 우리가 의료 수준이 좋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유 중에 이제 중동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철저하게 검사를 많이 안 했고, 네, 그런 이유도 있는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이 중동에서 또 메르스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제 좀 지나간 다음에 그 항체 검사를 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메르스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갖고 있는 게 밝혀졌어요. 그것은 본인도 모르게 메르스 바이러스를 이제 메르스 바이러스가 들어갔다가 나갔다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따진다면 실제 사망률은 매우 낮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치사율 논쟁으로 불필요한 공포감이 더 증폭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알토란 같은 여러 가지 말씀 고맙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강윤의 오늘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